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웅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3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인도태평양 협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요즘 그렇게 이름이 네이밍이 됐죠. 근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복합위기에 관해서는 좀 간략하게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왜 인도태평양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전개,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향,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상황이 몇 개가 연이어서 이제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계속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긴장이 생기고 있고요. 말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파이널 블로우라고 하죠. 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중첩적으로 오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글로벌 복합 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대응하면서 다자주의 체제 또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공급망이 교란되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와 급락, 그리고 개도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주요 특징은 이제 탈세계화와 블록화인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탈세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탈세계화와 블록화 추세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그 왼쪽 그래프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말하자면 1990년부터 한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의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 소위 말하는 IMF 외환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세계 선진국은 지난 그 18년 동안 1990년부터 한 2008년까지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경제 호황,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60년대까지 있었던 한 20년 이상의 경제 호황, 한 25년 정도 지속됐죠. 에 이어서 가장 긴 경제적 호황이었습니다. 2001년에 그때 9.11 테러 나고 한 그 전후에서 살짝 경기 침체를 겪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높았고요.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게 되면은 GDP 대비 상품, 이거 빨간 줄이 GDP 대비 상품 무역인데 무역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GDP에 증가하는 것보다 상품 무역의 그 무역량이 훨씬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무역 자체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국가 간 분업 구조가 더 확장됐다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는 두 나라가 한번 왔다 갔다 해서 한 나라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왔다 갔다 네 번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교역량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전 세계화가 다 퍼져나간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GDP 대비 해외 투자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 경우에 이제 세계화가 강화되었고 이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또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여기서 엄청난 혜택도 받고 중국이 엄청난 또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까지 계속되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죠.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아까 빨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GDP 대비 상품 무역에서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고 약간
추세선이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첫 번째,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정지 또는 정체 또는 약간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50km로 가다가 계속 60km, 70km, 80km 계속 가속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속이 안 되고 80km에서 있다가 조금 한 75km 정도로 달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더 이상 가속이 안 된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계속되다가 세계화가 갑자기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세계화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레벨을 한번 봅시다. 레벨을. GDP 대비 상품 무역의 레벨은요 지금도 여전히 높아요. 그죠? 1990년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은 높습니다.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도 국가 간의 국제 분업, 국가 간의 그 분업 구조는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 있다. 촘촘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고 다만 이것이 더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보면 투자도 보면 GDP 대비 투자를 보게 되면 투자가 푹 꺾였죠. 그죠? 투자가 꺾였습니다만은 아직도 투자가 물론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심하게 꺾였습니다만은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투자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연하게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가속도가 꺾이고 0이 되어 버렸고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에서 여러 가지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습니다. 왜? 세계가 그만큼 더 촘촘히 엮여져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 과거와 참 다른데요. 이게 1997년도부터 한 2000 역시나 마찬가지 2008년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최근에 와서는 이 점선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세로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하이퍼 언서튼티의 시대다라고 이어 오브 하이퍼 언서튼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불확실성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자, 신뢰의 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믿음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트러스트가 줄어드는 겁니다. 앞에서 세계화가 되었고요. 두 번 왔다 갔다 하던 게 네 번 왔다 갔다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한국의 기업과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기업과 중국 기업이 내가 물건을 중간재를 보내면 거기서 더 부가가치를 더 해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온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신뢰에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점점 깨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미중 전략 경쟁이 전 세계에 갖고 오는 가장 중대한 해악입니다. 신뢰의 위기, 신뢰의 상실입니다. 자, 이것이 세계 경제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중에서도 이제 제가 얘기 최근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갑자기 왜 인도 태평양 지역이냐? 참 이상한 겁니다. 인도는 뭐고 태평양은 뭐냐? 태평양은 태평양을 얘기하고 인도는 인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디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디안 오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 EU가 있죠, 그죠? EU가 2021년에 4월달에 발표한 게 있고요. 그 전에 사실은 독일이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EU,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이 나라들은요 이미 트랜스 아틀란틱 릴레이션으로 맺어져 있어요. 대서양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미국하고 그리고 이쪽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는 이제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죠 서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이게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한데 이것이 빠르게 성장하고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시큐리티 보안에서도 안보에서도 중요해지고 경제 안보에서도 중요해지고 지경학적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서둘러 내놓은 겁니다. 옛날에도 이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이젠 이것이 동아시아가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이라고 하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게 된 건데 그것은
당연히 지경학적인, 지정학적인 전략적 고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동아시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지난 2000년대, 2010년대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유럽이 보니까 동아시아하고의 연결고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으니까 동아시아 연결고리를 더 늘려야 된다. 왜? 가장 다이나믹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셈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때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전략 개념, 안보 개념, 지경학적, 지정학적 고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야 저기 보니까 경제 성장이 빠르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앞으로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야겠다. 2000년 전의 관계, 1000년 전의 관계를 유라시아의 과거의 관계를 복원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도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왜? 인도양 지역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서기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에 뭐 온갖 물건들이 다 왔다 갔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다시 한번 100년 전에 맥킨더가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중요해진 것이고요. 맥킨더의 지정학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 이 하틀랜드가 있고, 하틀랜드 주변에 이 크레센트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이 지역, 주변 지역이 있죠. 바로 이 주변 지역이라 하는 것이 다시 지금 뭐냐? 인도 태평양 지역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변 지역이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로 나온 것은 결국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 강화, 확대해야겠다고 하는 서구 국가들의 그런 전략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은 이거에 호응하기 위해서 일본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이 막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하고 인도의 경우를 얘기하고, 다음에 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칠레, 페루 이런 이 아메리카 쪽, 멕시코, 캐나다 이쪽 아메리카 쪽도 제가 다 이렇게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인도 지역은 이제 인도양 지역은 인도밖에 안 집어넣고 딴 데는 안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이럴 때 이 국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얼기설기로 많이 현재 엮여 있고요. 이 중에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게, 이 호주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졌는데, 이 나라가 요새 광물이 많아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Five Eyes에도 들어가 있죠, 그죠? Five Eyes에 들어가 있고, 5 Five Eyes에 들어가 있고, 4 쿼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 오커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양자 관계, 굉장히 활발한 양자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여기 호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의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나 이쪽,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모든 여러 가지 그 경제, 무역 관련된 협정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현재 그런 나라고요. 중국은 약간 좀 비켜나 있죠. RCEP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중일 FTA 점선으로 해놨는데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한중일 FTA 이거 빼버리게 되면 현재 발효된 것만 하게 된다면 중국은 사실 RCEP 이외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상당히 좀 비켜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짝짓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는 걸 보기 위해서 최근의 시대 순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2015년 3월에 1대1로 우리 BRI 벨트 로드 이니셔티브에서 BRI라고 줄여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1대1로 전략을 했는데, 1대1로 전략은요 경제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 통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역 협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의 굴기를 위한 세계 전략입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이에요. 1대1로는. BRI는 중국의 세계 전략이다. 중국은 항상 중국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1840년부터 얘기합니다. 1840년에 뭐가 있었죠? 아시는 분? 1840년에서 42년 사이에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아편 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편 전쟁은 2번 있었습니다. 50년대 또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중국은 그 당시에 청나라가
아주 서방한테 완전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세상에 만국의 병이며 그 모든 인간을 파멸시키는 마약을 영국이 수출하는 걸 막은 거죠. 그죠? 청나라 관리가 황제의 명을 받고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편을 갖다가 불태웠잖아요. 불태우니까 이거를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난징 조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아편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정말 지금 누가 들어봐도 정말 비도덕의 극치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런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150년, 200년, 거의 200년 가까이 동안에 계속 서세동점에 계속 밀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죠, 그죠? 미국은 전 세계 지금 다 미군 기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중국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포위돼 있죠, 그죠? 그리고 중국은 해안선이 굉장히 작습니다. 미국 같이 양쪽에 큰 대양의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안선이 굉장히 작아요. 해안선이 아라비아해라도 나갈 수가 없고요. 벵골만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호츠크로 해라도 못 나갑니다. 각각 러시아와 미얀마와 파키스탄이 막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4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 14나라 이웃 나라들하고 다 서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미국은 두 나라만 관리하면 되죠. 접경 지역이 두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나라들을 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들을 사실상 우리 땅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라고 하는 건데 해외에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군사기지 막는 걸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못 막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어디죠? 스리랑카에서 좀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 해외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이 모든 것이 다 1대1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세계 전략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최초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모더나이즈드 최근에 여기서 65개 국가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전략이고요. 인도가 19년도에 인도 태평양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했습니다. 이건 인도 퍼시픽 오션 이니셔티브인데요. 그래서 해양안보 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양 경제 흐름을 유지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바다에서 인도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인도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인도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인도는 주로 아세안 국가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서인도양과 아라비아해를 포함해서 이렇게 결국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인도의 전략적 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했고요. 아세안이 2021년 1월달에 아세안이 인도퍼시픽에 대한 아웃룩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제 해양 협력, 연계성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경제 협력에서 아세안 국가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개방과 포용을 이렇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또 역시 2021년 3월 작년 3월달에 프리 앤 오픈 인도퍼시픽에서 여기다 하나의 인도퍼시픽에다가 뭘 줬습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었어요. 인도퍼시픽은 프리 앤 오픈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 개방, 연결, 번영, 안전이라고 해서 아세안과 인도와를 포함한 이런 아우르는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해가지고 미국과 지역 파트너의 협력, 국제 규칙 제정, 인태 지역의 연결성 강화하자. 자, 이러니까 유럽 나라들이 인태 전략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다 중간에 모아서 EU가 이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EU가 인태 지역 내에서 관여, 인게이지먼트도 하겠고 코어퍼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얘기고요. 회원국들 해서 프랑스는 전통 안보, 트래디셔널 시큐리티 쪽에서 관심이 많았고 독일은 경제 협력,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답게 항행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안전, 개방, 포용. 자, 개방, 포용은 다 들어가죠. 그런데 EU의 그 인도 퍼시픽은 아프리카 동부 해안, 태평양 도서국까지여서 굉장히 넓습니다. 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이 자기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도 거기 자기 식민지고 프랑스가 인도 태평양 국가인가요? 프랑스는 유럽 국가인가요? 인도 태평양 국가인가요? 프랑스는 유럽 국가이기도 하고 인도 태평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 뉴칼레도니아가
태평양 남태평양에 있죠. 그게 프랑스 영토입니다. 해외 영토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자, 미국이 올해 2월달에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를 만들었는데 자유, 개방, 연결, 번영, 안전, 회복력.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미국이 관심 갖고 있는 걸 다 집어넣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6개국, 몽골, 뭐 대만, 태평양 도서국, 피지 해가지고 14개국으로 했는데 미국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아메리카 쪽은 아니다. 아메리카 쪽은 아니고 동아시아하고 인도양에 있는 인도하고 이 나라들을 갖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메리카는 왜 안 해? 아메리카의 페루나 뭐 저 멕시코나 카나다나 뭐 이쪽 칠레는 왜 안 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들은 자기 앞마당입니다. 자기 앞마당이니까 별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자기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이쪽은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얘기할 필요조차 없으니까 이쪽은 빼버리고 앞에 있는 자기네 앞에 보고 있는 이쪽 그 동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호주가 이제 개방, 포용, 번영해서 태평양 도사국과 아세안을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명칭은 비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주요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인태 지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각각 자기 버전의 그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 범위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해당 지역에서 효과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서 한국판 인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주요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자유, 개방, 안전, 포용, 평화 뭐 이런 기본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견제보다는 개방성과 포용성의 원칙화해서 기존 기본과 다수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유의 경우에 특히나 이런 가치, 포용과 개방의 관점에서 협력 대상국에 대한 범위를 굳이 제한하지는 않고 굉장히 넓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행의 자유, 지속 가능한 교역을 지향하는 해양 전략이다.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은 바다 해양 전략입니다. 해양이에요. 육지가 아니라 해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미국, 네덜란드는 명시적으로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고 인도는 해양 안보, 아세안은 해양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나라 나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 때는 바로 이것이 해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방향은 뭐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대외 전략을 할 때는 저희도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니까 대외경제 전략, 대외경제 정책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대외경제 정책의 기본은 뭔가요? 기본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먼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고 우리가 뭐에 목마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외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역량을 보자.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봅시다. 첨단 기술과 소프트 파워, 주로 ICT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지만 밖에 나가 보면 다 우리나라 보고 전부 다 정말 하이테크와 기술의 나라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와서는. 자, 그리고 뭐 한류라든가 이런 뭐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R&D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보시게 되면 한국이 저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그 그래프에 보면 연구 투자와 인력 비중에서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R&D에서 낭비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비슷비슷한 구조에서 상당히 한국의 R&D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러한 우리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장점을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또 FTA. 우리 FTA를 하는데 이 FTA 하고 있는 걸 이제 쭉 보면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나와 있는 그 FTA 체결 현황인데요. 이게 쭉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그냥 크게 보십시오. 그 어느 쪽으로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돼서 사선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아메리카 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이쪽하고는 불행히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때 미국, 일본, 호주, EU 그다음 페이지에 아세안, 인도, 중남미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 중에서 미국, 일본, 호주, EU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중요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르고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러한 기본 가치를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차별적으로 잘 많이 발전을 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 FT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성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경제 협력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제이기도 하죠. 일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파트너국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호간 문화개방, 민간교류까지 확대해야 되고 호주는 중견국 협력체인 믹타의 일원입니다.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A가 맨 뒤에 있고요. 자, 멕시코하고 그죠? 한국의 코리아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도 있고요. 그죠? 인도네시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믹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지역 안보 문제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교육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있고 EU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지역적 이슈에 대한 협력 파트너로 상호 인식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협력의 한계가 좀 있다. 너무 멀잖아요. 자,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 축으로서 우리가 또 우리의 대상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세안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세안은 우리의 앞마당입니다. 우리의 일본의 앞마당이기도 하고 중국의 앞마당이기도 하긴 한데 아세안은 또 우리의 앞마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층적인 그런 협력을 해야 되고 인도가 이제 인도가 우리가 옛날부터 인도한테 ODA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도는 ODA를 안 받았어요. 인도는 ODA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아요. 니네가 주는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는 자기네 나라한테 ODA를 주는 나라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받다가 최근에 와서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EDCF를 받게 되었어요. 인도가 우리의. 그 이제 이와 같이 인도하고의 협력이 훨씬 더 좀 다층적으로 협력이 확대돼 가고 있고요. 거대 시장과 성장 잠재력 등에서 굉장히 그런 과제가 있고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탈탄소 시대에 주목받는 광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 중남미뿐만 아니라 카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宏관적 범위를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북아 아니라 아세안 그리고 인도 태평양 모든 지역에서의 연계성 그리고 모든 걸 포용성으로 해서 다 이렇게 다자간 협력,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 과연 어떤 걸 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의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야겠죠.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것이 받아 먹혀질 수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주요국 인태 전략과의 보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인태 전략을 갖고 있는 나라들하고 서로 어떤 접점이 있는가, 교집합이 있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칙은 전략적 실용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개방성, 포용성, 다층성이 중요하고요. 호혜적 서로 혜택을 주는 실질적 협력이고 룰 베이스드 규칙 기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2개의 필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상승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필라고요. 또 하나의 필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필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부분 필라 1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시키는데 우리의 이 파트너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디지털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들. 세 번째 자원 협력. 우리가 대단히 아쉬운 자원 협력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라 2에서는 이제 해양 안보뿐만 아니라 해양 여러 가지 관련된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하는 문제, 기후 변화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또 한류를 비롯해서 사회 문화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나라들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그리스 신전 같이 생긴 것이 지금까지 된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원칙 네 가지 협력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야별 협력 과제가 공급망과 디지털과 자원과 해양과 기후 변화, 문화에 각각에 있고요. 이 중에 공급망과 디지털과 자원은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상승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 기후 변화, 문화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전 공동체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화 번영의 포용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되냐? 공간적 범위는 여기 EU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 해가지고 아세안 호주로 해서 한국, 일본을 거쳐서 중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올라가는 바로 이러한 W 커브가 우리의 인태 전략의 공간적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에 하나 빠진 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뭐길래 자꾸 이렇게 뭐 전략을 자꾸 세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적 가치가 뭐냐? 우리에게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가치로서 보면은 한국판 앞에 제가 그 W 전략에서 나왔던 그 나라들을 다 합쳤을 때 한국판 인태 전략국인 전 세계에서 GDP 비중이 56%나 되고요. 인구 비중도 38%나 되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의 교역이죠. 교역. 그럴 때 한국판 인태 전략국은 2021년 작년 기준에 한국의 수출과 수입 금액 대비 약간 50% 52%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수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가 넘고 미국이 15%가 되고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돼 있어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그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우리의 수출의 21%, 수입의 18%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안보의 대상국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적인 공급망 구축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그 인태 지역 내에서 자원과 광물 수출 연계, 중간재 생산, 해외 부가가치 각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과 광물 수출을 보면 브루나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수출들의 94.7%, 83.9%, 21%가 각각 자원과 광물 수출국입니다. 그다음 중간재와 생산할 중간재 교역을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바로 중간재의 수출 비중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부가가치 이용 조립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우리의 인태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다. 이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너 국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콘텐츠 발굴의 장도 될 수가 있고요. 서로 상생 파트너로서의 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한국판 인태 전략을 대담하고 담대하고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이 글로벌 복합 위기를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